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여성이 실종된 후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 냉장고에서 피가 묻은 검은 비닐봉지 35개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인도에서 비카스 왈카르라는 남성이 27살 딸 슈라다 왈카르가 몇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한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그녀의 요리사 남자친구 아프타브 푸날라와의 냉장고에서 냉동된 슈라다의 시신을 발견했고 아프타브는 현장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사체는 아래층 개에게 먹였다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슈라다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왜 그녀의 결말은 이렇게 비극적이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피해자인 슈라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슈라다는 1995년 인도 마하라 슈트라주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일찍 이혼했습니다. 슈라다와 남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 비카스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카스는 지역에서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했고 슈라다는 가끔 그곳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슈라다는 성격이 밝고 친절하며 학업 성적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독교계 학교를 졸업한 후 비라르에 있는 한 공과대학에 입학해 미디어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몇 년 뒤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슈라다는 한 다국적 기업의 외주 고객센터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래의 남자친구 아프다브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도 슈라다와 아프다브는 같은 고객센터에서 근무했지만 부서는 달라 평소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슈라다가 매일 지루해하는 것을 보고 데이팅 앱을 한번 깔아보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슈라다는 그 말에 공감했고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앱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데이팅 앱이 자동으로 아프다브를 슈라다와 매칭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연이라 여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향이 바사이였고 우연히도 같은 전공을 공부했다는 사실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심지어 같은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연에 슈라다는 아프다브가 운명처럼 느껴졌고 아프다브 역시 슈라다에게 큰 호감을 느끼며 자주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곧 붙어다니는 사이가 되었고 함께 쇼핑하고 식사하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사귄 지 몇 주 되지 않아 슈라다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아프다브와 동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고 슈라다는 힌두교, 아프다브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뿌리 깊고 종교적 관습과 축제, 의식 등이 전혀 달라 두 종교 간의 연애는 잦은 가정 불화를 넘어 심하면 사회적 비난이나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인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연애와 결혼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것입니다. 인도 사회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며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같은 종교, 같은 계급, 비슷한 교육 수준과 가정 환경을 가진 배우자를 물색합니다. 하지만 슈라다 부모의 반대는 단순히 종교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카스는 나중에 경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라다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팔에 멍이 자주 생겼다는 걸 일찍부터 눈치챘다고 합니다. 눈 주변도 퍼렇게 부어있고 뭔가 맞은 흔적처럼 보였지만 슈라다는 물어볼 때마다 계단에서 실수로 굴렀어라며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아니면 괜찮아 아빠 라며 오히려 가족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슈라다는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폭행이 있은 후 아프다브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슈라다가 아프다브에게 단 하나 받아들이지 못한 건 그가 결혼을 회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슈라다는 어릴 적부터 안정된 삶과 따뜻한 가정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아프다브는 주제를 바꾸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슈라다는 조급해졌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빈도도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을 더 재촉할수록 아프다브는 더욱 강하게 거부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슈라다의 가족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별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아프다브가 슈라다에게 손을 댔다는 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눈엔 아프다브가 슈라다를 홀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를 뿐 아니라
슈라다에게 거짓말하는 법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슈라다는 완전히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아프다부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으며 자신의 사랑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슈라다는 다시 한번 부모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즉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집으로 돌아와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의 귀가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돌아가며 슈라다에게 이별을 권했고 온갖 설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슈라다는 아프다부와 결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며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가족이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저 같은 딸은 없는 셈 치세요. 부모 역시 화가 난 상태였기에 슈라다가 집을 떠난 뒤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2019년 9월 슈라다는 집을 나가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딸을 외면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녀를 걱정했고 슈라다의 SNS를 몰래 들여다보며 근황을 살폈습니다. 2019년 12월 결국 어머니가 먼저 참지 못하고 슈라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집은 열려있어. 제발 몸 조심하고 잘 지내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슈라다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큰 갈등이 있었다 한들 이 순간엔 모든 게 사라진 듯 했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더 가까웠던 슈라다는 아무리 독한 말을 했더라도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래서 비보를 들은 즉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둘러 귀가했고 가족과 함께 상을 치렀습니다. 반달 뒤 슈라다는 두 차례 아버지 비카스에게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남자친구 아프다브와 여전히 자신을 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카스는 다시 한번 이별을 권했지만 슈라다는 끝까지 아프다브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부녀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슈라다와 아프다브의 관계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같은 직장 동료였고 연인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 아프다브는 최소한 겉으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슈라다가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이후로 아프다브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슈라다의 월급을 가로채고 그녀의 SNS 활동을 감시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일절 금지했습니다. 슈라다가 퇴근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프다브는 외간 남자를 만났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아프다브는 점점 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와 동거하면서도 데이팅 앱으로 다른 여자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몇몇 여성은 심야에 아프다브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로 슈라다와 아프다브는 격하게 다투었고 종종 냉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건 늘 슈라다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아프다브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사랑하며 언젠가는 자신과 결혼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프다브는 결혼 얘기를 꺼낸 적조차 없었고 그의 가족들조차 이 관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슈라다는 친구에게 문자로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다브가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가 급히 달려갔을 때 슈라다의 몸은 이미 온몸으로 멍투성이었습니다. 친구는 슈라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젠 정말 뭄바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과하고 돌아가면 모든 일이 다시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슈라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다브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단지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행동이 극단적일 뿐이라고 감쌌습니다. 친구는 그런 슈라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무려 사흘 밤낮을 곁에서 설득했습니다. 이 지독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도망치듯 떠나야 한다고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 슈라다는 마침내 마음을 바꾸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무슨 이유에서인지 슈라다는 다시 아프다브에게 돌아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프다브가 또다시 그녀를 홀린 듯 했습니다. 슈라다는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분명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친구는 몇 차례 더 설득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친구는 슈라다와 연락을 끊고 말았습니다. 2022년 봄 슈라다와 아프다브는 휴가를 내고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주 전역을 배낭여행으로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벗어나 산속에 머물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상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수도 뉴델리로 향했습니다. 특히 아프타브는 이전에 고객센터에서 일하기 전 전문 요리사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SNS에서 음식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팔로워가 26,000명에 달했습니다. 본인의 프로필에는 외식 컨설턴트이자 전문 푸드 포토그래퍼라고 소개했고 직접 요리한 음식 사진이나 영상, 음식 리뷰 콘텐츠 등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의 게시물 대부분은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뉴델리에 온 아프타브는 자칭 미식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더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2022년 5월 8일 두 사람은 뉴델리로 이사해 친구 집에 머물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슈라다는 가족에게 뉴델리로 이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꼭 성공해서 인정받고 나서야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족들은 슈라다가 아직 방갈로르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슈라다는 SNS에 히마찰 프라데시의 한 사원을 방문한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애 마지막 게시물이 되었고 그 이후 그녀의 계정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슈라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타브가 또 나를 때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헤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두 사람은 다시 화해했고 함께 아파트를 새로 임차했습니다. 그러나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단 3일 만인 2022년 5월 18일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문제의 시작은 결혼이었습니다. 슈라다는 이번에도 아프타브에게 확실한 약속을 원했고 아프타브는 끝까지 그 약속을 회피했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아프타브는 점점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갑자기 슈라다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잠시 뒤 슈라다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프타브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스스로 감옥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던 끝에 아프타브는 문득 예전에 본 범죄 드라마 덱스터를 떠올렸습니다. 범죄에는 서툴렀지만 요리 실력만큼은 자신 있었던 아프타브는 자신의 그 능력을 이용해 슈라다의 시신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아프타브는 슈퍼마켓에 가서 칼, 망치, 톱, 비닐봉지 등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또 큰돈을 들여 새 냉장고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사흘에 걸쳐 슈라다의 시신을 처리했죠. 일부는 근처 숲의 배수로와 쓰레기장에 버렸고 일부는 아래층 떠도는 유기견에게 먹였으며 나머지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프타브는 슈라다의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여자친구는 외지로 여행 갔다고 말하며 의심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슈라다는 아프타브와 함께하기 위해 가족과 연을 끊었고 그 후로 직접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비카스는 딸에 대한 불안함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녀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딸의 근황을 수소문했지만 누구도 슈라다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8월 슈라다의 친구들은 벌써 2달 넘게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엔 이틀, 3일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하던 사이였기에 처음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으니 혼자 조용히 있고 싶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슈라다의 아버지 비카스에게 연락해 혹시 딸이 집에 돌아온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비카스는 그제서야 딸이 완전히 실종된 사실을 깨닫고 발을 구르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물었지만 슈라다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그녀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초조해진 비카스는 지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사건은 마니크푸르 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슈라다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고 그 결과 슈라다가 2022년 5월 15일에 이미 뉴델리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5월 26일부터 슈라다의 휴대전화가 계속 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슈라다가 반년 가까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경찰은 아프타브와 접촉했습니다. 아프타브는 처음에 상당히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슈라다는 5월에 나와 심하게 다툰 뒤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프타브의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고 몇몇 세세한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아프타브는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뉴델리에서 마니크푸르까지 와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아프타브의 주장은 여전히 이전과 같았지만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의 말과 전혀 달랐고 시간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은 사건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뉴델리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뉴델리 경찰은 아프타브를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경찰의 거듭된 압박에 직면한 아프타브는 결국 무너져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아프타브를 데리고 범행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에 특별히 수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평범했고 가구나 사진도 일반 가정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가 너무 새 것이었고 무려 300리터 용량이었습니다. 현지인 기준으로 300리터짜리 냉장고는 보통 5명 이상의 대가족이 사용하는 크기였습니다. 아프타브와 슈라다 단 2사람이 사는 집에서 왜 이렇게 큰 냉장고를 샀을까요? 경찰이 냉장고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5개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실종된 지 오래된 슈라다가 들어있었습니다.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아프타브는 태어냈습니다. 경찰이 쓰레기 봉투를 세어보니 총 35개 중 20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봉투는 어디에 있냐며 추궁했고 아프타브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디겠어요? 숲에 있던가 아니면 아래층 개 뱃속에 있겠죠. 경찰은 즉시 숲으로 출동하여 덤불과 연못 주변 등에서 총 13개의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아파트 내에서 혈흔 일부를 채취해 신속히 실험실로 보내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DNA는 슈라다의 아버지 비카스의 형제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2022년 5월 26일에 슈라다의 계좌에서 아프타브에게 약 5만 4천 루피, 85만 원 정도가 송금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슈라다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아프타브의 휴대폰 브라우저 기록에서 혈흔 처리 방법, 알리바이 조작 방법 등에 대한 검색 내역을 다수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모든 증거는 아프타브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총 6,629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정리해 아프타브를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프타브는 피고석에 서서 담담한 표정으로 고의로 해친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충돌 속에서 벌어진 사고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 도중 아프타브의 어머니가 짧게 출석해 아들의 변호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 슈라다는 아프타브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폭력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슈라다는 여러 차례 그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슈라다는 뭄바이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해 남자친구 아프타브가 자신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까지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아프타브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선 그는 담담하게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며 심지어 슈라다를 없앤 후 다른 여성들과 몇 차례 데이트까지 했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아프타브에게는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가 검사를 마치고 감정센터에서 호송될 때 현장은 갑작스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소 15명의 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호송 중인 경찰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아프타브를 죽여라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은 하늘로 경고 사격을 하여 겨우 군중을 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프타브는 처음으로 극도의 공포에 찬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2024년 말 아프타브 사건은 최종 심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특히 슈라다의 아버지 비카스는 아프타브에게 사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과를 보기도 전에 2025년 2월 9일 비카스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딸의 이름으로 자선 신탁 기금을 설립하여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기금은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 가정에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여자가 꿈꾸던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갑자기 금욕을 시작했고
부부 사이의 달콤한 시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기묘하고 수상해졌으며 아내를 자주 괴롭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평범하지 않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아내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2018년 5월 14일 영국 미들즈브러의 저녁 8시경에 시작됩니다. 미테시 파텔이라는 남성이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가 공격을 당했어요 라며 당황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미태 씨의 목소리는 상당히 긴장된 상태였고 상담원은 미태 씨를 진정시키면서 구급차와 경찰을 현장으로 보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34살의 제시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미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고 경찰을 데리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았고 강도가 아내 제시카를 공격했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현장은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시카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사지가 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목에는 비닐봉지가 감겨 있어 분명히 질식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안은 온통 뒤집혀 있었고 위층과 아래층 모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미태 씨는 경찰에게 그날 아침 자신과 아내 제시카가 일찍 출근해 약국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 제시카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헬스장에 갔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피자를 사서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제시카에게 곧 집에 갈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제시카는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다 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제시카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미태 씨는 아내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가족들에게 제시카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충격에 빠져 왜 누군가가 착한 제시카를 해치려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제시카는 저항하지 않았을 텐데 범인이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돈을 가져가면 될 일이었는데 왜 굳이 절도 사건을 심각한 살인 사건으로까지 발전시켰을까요? 제시카 가족의 의문에 미태 씨는 주저하며 아마도 범인이 집에 강제로 침입했는데 제시카가 그를 발견할까 두려워서 그녀를 해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 경찰도 이 사건을 단순한 가택 침입 절도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시사합니다. 하나는 범인이 초인종을 눌러 제시카가 문을 여는 순간 그녀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시카가 범인을 알고 있어서 아무런 경계 없이 문을 열어주고 편안하게 집 안으로 들였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제시카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제시카를 해칠 동기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제시카의 집과 그녀가 일하는 약국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건 참 절묘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시카의 남편 미태 씨에게 연락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태 씨는 사건 당일 CCTV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낙담했지만 계속해서 집안에서 단서를 찾다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침실 매트리스 아래에서 조사관들은 매우 중요한 하드디스크를 발견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여러 겹의 옷에 쌓여 여행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는 중요한 증거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하드디스크에는 미태 씨가 전원이 없다고 주장했던 CCTV 녹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미태 씨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건 당일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집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태 씨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은 점점 미태 씨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결백하다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범인을 잡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즉시 경찰에게 제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숨기려고 했을까요? 미태 씨가 경찰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은 급히 하드디스크를 경찰서로 가져가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결국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경 미태 씨는 차를 집 앞 차도에 세운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고 저녁 7시경 피해자인 제시카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태 씨는 7시 42분이 되어서야 집 밖으로 나와 피자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8시 15분경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CCTV 화면이 꺼졌습니다. 미태 씨는 왜 갑자기 CCTV를 껐을까요? 저녁 8시 24분, 즉 미태 씨가 집에 돌아온 지 10분 후에 그는 아내가 공격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행동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 제시카의 시신을 발견했을 텐데 그는 9분이나 지난 후에야 신고를 했고 그동안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CCTV 영상에는 그날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이 차도나 집에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태 씨는 이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미태 씨가 일찍 집에 돌아온 이유가 제시카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고 믿었습니다. 제시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녀를 공격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미태 씨는 피자 가게로 가서 피자를 사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가게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시카가 사망하기 전 제시카와 미태 씨의 휴대전화 건강앱에 기록된 걸음수는 매우 활발했습니다. 제시카가 사망한 후에도 미태 씨의 휴대전화 걸음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제시카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 그녀의 휴대전화에 14걸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후에 걸을 수 있을까요? 혹시 미태 씨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 마치 범인이 도주한 것처럼 꾸민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이어서 미태 씨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태 씨는 이미 5년 전부터 영국에서 범인을 고용하는 방법, 아내를 해치는 방법, 인슐린 과다 복용, 살해된 여성, 힌두교 장례식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검색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태 씨는 아내 제시카의 이름으로 다수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며 총액은 약 200만 파운드, 즉 약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태 씨가 제시카를 해칠 동기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온 살해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이어진 탐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증인들이 2018년 5월 14일, 즉 사건 당일 미태 씨의 목에 매우 뚜렷한 긁힌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미태 씨는 그 자국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극구 변명했지만 DNA 분석 결과 그 긁힌 자국에서 제시카의 손톱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제시카를 결박한 테이프와 그녀의 얼굴을 덮은 비닐봉지에서 미태 씨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미태 씨의 약국에서 인슐린 주사기 4개와 제시카의 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관테이프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는 거의 완벽했지만 문제는 이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심각해서 미태 씨가 아내를 살해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미태 씨의 성적 지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미태 씨는 오래전부터 아내 몰래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미태 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밝힐 용기도 결혼을 하지 않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태 씨는 매우 엄격하고 전통적인 힌두교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그의 성적 지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이성애자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태 씨는 제시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시카는 1983년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과 영화를 즐겨보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왕자가 백마를 타고 와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소설과 영화 속의 삶을 살아가길 꿈꾸며 약사가 되어 약국을 운영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2년 제시카는 대학에 입학하여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바로 이 대학 시절에 제시카는 미래의 남편이 될 미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인도계 출신으로 웨스트 요크셔에 있는 같은 힌두교 공동체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자주 마주쳤지만 함께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다시 만난 후 서로에게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는 제시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제시카의 어머니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고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며 슬픔과 지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때 미테시의 역할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의지할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었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선물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시카는 미테시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반드시 그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시카는 정말로 미테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약간 망설이며 무의식적으로 미테시가 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양가의 인도 전통과 제시카의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미테시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여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2009년 7월 제시카와 미테시는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인도 전통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제시카는 너무나 행복했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어 하루 종일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진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미테시는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사실 제시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그에게 있어 단지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을 숨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제시카는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미테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통제하려는 욕구도 눈에 띄게 강해져 제시카의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 두 사람은 거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신혼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도 미테시는 항상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녔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그는 자주 통화를 했지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시카가 듣지 못하게 할 뿐더러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통화 중에 제시카가 갑자기 그 옆으로 다가오면 미테시는 즉시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제시카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는 제시카에게 전혀 사적인 공간을 주지 않았고 그녀를 가족들과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2010년 2월 말기 환자인 제시카의 할아버지가 위독하셨고 가족들은 제시카에게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테시는 제시카가 외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제시카는 몰래 할아버지를 한번 뵈러 갔다가 미테시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결국 미테시는 제시카에게 손찌검을 하며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시카는 충격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테시는 제시카를 점점 더 자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목을 조르며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게다가 미테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시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제시카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제시카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부부 생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점점 더 긴장하고 불안해졌으며 체중도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2012년 제시카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혼 문제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남편 미테시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제시카는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미테시가 한 남자친구에게 보낸 애정이 담긴 문자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시카는 극도로 분노했고 즉시 이 사실을 미테시의 형에게 알렸습니다. 미테시의 가족들도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기에 즉각 가족 회의를 열어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의 내내 미테시의 성적 지향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미테시의 문제를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시카에게 돌렸습니다. 제시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탓하는 이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시카는 더 이상 미테시의 가족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었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구석에 숨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2017년 제시카는 미테시의 휴대전화에서 또다시 다른 남성들이 보낸 부적절한 사진과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가족들과 대책을 상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테시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100km 떨어진 미들즈브러에 약국을 하나 구입하고 제시카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시카와 그녀의 가족 간의 연락을 차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랫동안 관계가 없던 생활에도 불구하고 제시카는 여전히 미테 씨에게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기 전 제시카는 매우 진지하게 미테 씨에게 그 남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테 씨는 미소를 지으며 비웃듯이 그것은 다 장난일 뿐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에게 자신이 제시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미테 씨가 여전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결국 한 번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약국에서 가까운 곳에 멋진 집을 구입하고 정착했습니다. 제시카는 젊었을 때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룬 셈이었습니다. 약사가 되어 자신의 약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사 후 두 사람은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시카는 계속해서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고에 따라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제시카는 총 3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받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시카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시험관 시술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여성에게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제시카는 심각한 불안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험관 시술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 시험관 시술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더 큰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불안감과 과도한 생각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사실 미테 씨가 전에 말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들과 단지 장난으로 만난 것이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카와 이혼할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카는 그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에 완벽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테 씨는 제시카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 전에 그는 불법 약물을 복용하여 정자의 활성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테 씨는 그의 진정한 사랑인 아미 파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남자들과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미테 씨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아밋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아밋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여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테 씨는 아밋을 좋은 친구라는 명목으로 집에 데려와 제시카 앞에서 아밋과 함께 잠을 잤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밋이 호주로 돌아간 후 미테 씨는 그리움에 사무쳐 여러 차례 아밋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아내 제시카와 함께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아가 냉동보관되면 그것을 가지고 호주로 가서 아밋과 함께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썼습니다. 미테 씨는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제시카이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먼 곳에 있는 아밋을 찾았다는 것도 남편이 자신들의 아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정신질환이 호전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네 번째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9일 미테 씨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네 번째 시험관 시술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3개의 배아가 성공적으로 수정되었고 이식 수술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제시카의 생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고 남편 미테 씨는 주요 용의자로 경찰에 의해 곧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 5월 14일 저녁 약국에서 퇴근한 제시카는 7시 10분경에 집에 도착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미테 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테 씨는 아내에게 인슐린을 주사한 뒤 쇼핑백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그녀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눌렀습니다. 제시카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테 씨의 목에 뚜렷한 긁힌 자국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제시카는 불과 20분 만에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테 씨는 곧바로 관 테이프로 제시카의 손발을 묶고 집안을 어지럽혀 마치 침입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미테 씨는 차를 몰고 현지의 피자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시카의 휴대전화로 음식을 사고 곧 돌아갈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태 씨는 현관 앞에 CCTV를 끄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녹화 데이터를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침대 아래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경찰이 너무 빨리 하드디스크를 찾아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태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8시 15분 미태 씨가 피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휴대전화 건강앱은 그가 여러 차례 계단을 오르내리고 격렬한 활동을 했음을 감지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미태 씨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던져 집안을 어지럽히고 도난 사건처럼 위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음수라고 추정했습니다. 제시카의 휴대전화 건강앱에 따르면 그녀의 활동 시간은 7시 4분경에 멈췄습니다. 이는 그녀가 집에 도착한 지 몇 분 후 미태 씨의 공격을 받자마자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 40분 후 미태 씨가 피자를 가지러 집을 떠나기 전 제시카의 휴대전화는 누군가가 그녀의 전화를 들고 약 14걸음을 걸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옆의 골목에서 제시카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미태 씨가 제시카를 살해한 후 그녀의 전화를 주워서 문 앞에 던져 마치 제시카가 범인과 싸우다가 실수로 전화를 길가에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음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미태 씨가 제시카를 살해한 동기가 단순히 거액의 보험금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보다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도 힌두교 공동체는 매우 보수적인데 이런 배경에서 미태 씨의 이혼, 특히 동성애를 이유로 한 이혼은 큰 불명예로 여겨져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건은 명예살인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미태 씨는 오직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것은 경찰이 이토록 많은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태 씨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며 제시카가 자신의 최고의 동반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살을 선택할지언정 아내를 해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태 씨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인정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고 결국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제시카가 사망한 지 6개월 후 미태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약국 직원들과 CCTV 영상은 미태 씨가 퇴근 후 다른 남성과 몰래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여러 증인들이 미태 씨가 고객과 직원들 앞에서 아내 제시카에게 고함을 지른 적이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번은 미태 씨가 휴대전화를 제시카의 다리에 세게 던져 그녀가 절뚝거리며 걷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집에서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미태 씨는 자주 제시카를 모욕하고 문을 세게 닫고 물건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이런 기간이 오래되자 제시카는 큰 소리만 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검찰은 미태 씨가 살해를 저지른 주된 동기가 제시카와 이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시카의 생명보험금과 냉동배아를 원했고 이것이 그와 아밋이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재판은 3주간 이어졌지만 배심원단은 사실상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37살의 미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미태 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최소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밋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호주에 머물렀지만 미태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한 번도 미태 씨의 범행을 저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밋은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사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적도 없었고 심지어 재판 기간 동안 증인으로 소환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밋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2년 10월 6일 자정이 지난 후 필리핀 파사이시티의 마카파갈 대로를 따라 2명의 젊고 아름다운 모델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색 자동차가 그들의 옆에 멈추더니
차량의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재빨리 뛰어내려 두 모델이 반응도 하기 전에 길가에 가까이 있던 모델을 차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남게 된 다른 모델은 충격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시간이 지난 후 캐손시티 도로 옆 배수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소매 셔츠와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 사격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햄버거와 2012년 10월 6일 새벽 2시 33분에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다른 개인 물품이 없어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몹시 어려웠습니다. 한편 줄리 앤이라는 20살의 여대생은 하룻밤 내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지만 밤새도록 귀가를 하지 않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줄리의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져 줄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줄리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줄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여서 거리로 나가 줄리를 찾기로 했고 가족들이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는 도중 택시기사는 우연히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제 길가에서 발견된 숨진 젊은 여성이 떠올라 그들에게 그녀가 줄리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기사의 말을 들은 줄리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피해자가 줄리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줄리를 찾을 수 없어 택시기사에게 범죄 현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이미 부검을 위해 영안실로 옮겨진 상태여서 줄리의 어머니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직접 보는 것이 두려워 아들에게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피해자가 줄리가 아니길 바랬지만 현실은 그들의 희망을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줄리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발의 사격을 받았고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도대체 누가 줄리를 이렇게 잔혹하게 해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줄리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활발하고 말솜씨가 좋은 꿈도 많은 소녀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를 3번이나 중퇴했지만 줄리는 항상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대학교에 다시 다녔습니다. 그녀는 학위를 받아 희망찬 앞날을 꿈꿔왔지만 모든 것이 끝나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줄리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사건 전날 밤 줄리가 본인에게 전화하여 친구 알테아가 방송국에 일자리를 구해줬다며 면접을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면접 시간이 저녁이라 줄리의 어머니는 걱정을 했지만 알테아가 함께 있어 조금 안심되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23살의 알테아는 모델계에 떠오르는 스타이고 2010년에 FHM 잡지의 월간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테아가 줄리를 모델계로 데려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고 줄리가 대학교 학비를 벌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줄리는 알테아를 매우 존경했고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니며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줄리가 납치된 그날 밤 알테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알테아가 줄리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알테아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범인의 차량은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경찰이 최고의 수사기의 타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알테아는 줄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우선 알테아에게 연락하여 그녀에게 경찰서로 와 조사받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알테아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알테아의 형제는 경찰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알테아가 심리적으로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줄리처럼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며 안전을 위해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알테아를 강제로 불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가 시작 단계이고 확인해야 할 단서와 증인이 많아 경찰은 일단 수사를 진행하며 꼭 필요할 때 알테아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줄리가 발견된 곳은 주택가였고 근처에 학교, 교회, 회사 등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장 근처의 주민 몇 명은 경찰에게 10월 6일 오전 5시경 사격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줄리가 버려진 곳에서 미쓰비시 몬테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차량 번호는 TW0505였지만 밤이 깊어 차량의 색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진한 색깔의 차량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법의학팀은 경찰에게 줄리가 발견될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제출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시간이 기재된 영수증이 있었는데 이는 줄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시간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2012년 10월 6일 새벽 2시 33분에 누군가가 패스트푸드점에서 2인분의 햄버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해당 패스트푸드점에 연락하여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그 시간에 음식을 구매한 사람이 페르난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문신이 있는 키 큰 남자였고 놀랍게도 피해자 줄리의 절친 알테아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페르난도는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를 운전하며 종종 알테아를 집에 데려다 주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줄리를 납치하고 해친 범인이 알테아의 남자친구일까요? 그렇다면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는 줄리가 그의 여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경찰은 알테아를 찾아 사실을 신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알테아는 여전히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배치하여 알테아의 집을 24시간 감시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대의 차량이 알테아의 집으로 들어가 몇십 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을 따라가 알테아의 남자친구인 페르난도의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량 번호는 목격자가 말했던 TW0505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량은 페르난도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페르난도가 평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페르난도의 집 문을 두드렸고 예상대로 페르난도와 알테아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알테아가 안전을 위해 숨어 있다고 했던 곳이 바로 용의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알테아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울면서 경찰에게 본인은 단지 남자친구에게 줄리를 혼내주라고 부탁한 거라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알테아와 줄리는 함께 오랫동안 모델 일을 하며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우정에는 이미 깊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알테아의 말에 따르면 줄리는 모델계에서 알테아의 비밀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알테아가 사생활이 문란하고 다른 남자와 아이 둘을 낳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알테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모델계는 워낙 변화가 빠른 곳이라 알테아는 힘들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만약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델로서의 삶은 끝장날 것입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알테아는 정말로 두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테아는 줄리가 한 짓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줄리는 알테아의 인격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하여 그녀는 줄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고 줄리가 본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알테아는 남자친구인 페르난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도는 32살의 문신가게 주인이었고 알테아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에게 맡기라며 원하는 대로 줄리를 혼쭐 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테아의 계획대로라면 페르난도는 다른 사람을 시켜 줄리를 사람 없는 곳으로 납치한 후 구타를 하거나 불구로 만든 뒤 다시 풀어줘서 줄리가 평생 모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줄리가 납치되는 순간 모든 건 알테아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겁을 먹게 된 알테아는 페르난도의 말을 무시하고 줄리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테아는 자신이 약간의 악의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법을 어기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알테아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이 되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또 잠시 후에는 차량 종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또 후에는 범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줄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줄리가 납치된 후에도 알테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줄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계속 올리며 마치 줄리와의 우정이 변치 않음을 과시하며 그녀는 대중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알테아는 슬픔을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잘못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알테아의 행동은 그녀가 줄리를 해친 진범이란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한편 다른 신문실에서는 알테아가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페르난도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친구 제이마르 와라지와 와라지의 2명의 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줄리를 그 셋에게 넘겨준 후 떠났고 그 셋이 줄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3명의 용의자는 쉽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그중 1명은 저항 과정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22살의 와라지와 28살의 젤렌 파사윌란만을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된 와라지는 바로 자백했는데 그는 사건의 누락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의자인 탈리브를 털어놓았습니다. 와라지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돈 때문에 페르난도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페르난도가 자신에게 자주 밥과 술을 사주며 아주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는 페르난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와라지는 납치는 인정했지만 사람을 해치는 짓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이 알테아가 계획한 것이고 페르난도가 지시했으며 탈리브가 피해자를 사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와라지는 사건 당일 페르난도가 알테아의 문자를 받은 후 탈리브 그리고 본인과 같이 길가에서 그녀들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줄리와 알테아가 영화관에서 나오는 걸 보고 바로 마스크를 쓰고 줄리를 납치하여 차에 태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줄리를 미리 준비해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거기에는 이미 용의자 친구 2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리는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가리고 있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줄리를 혼내주고 다시 풀어주면 줄리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와라지는 대화 중에 페르난도의 이름을 실수로 불렀습니다. 줄리는 알테아와 친한 친구여서 그녀의 남자친구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미친 듯이 사정하며 페르난도에게 과거의 친분을 생각해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시 마침 알테아가 페르난도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고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가 떠난 후 와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른 2명의 나쁜 친구들에게 줄리를 지키라고 하고 본인은 다른 방에 들어가 자게 되었습니다. 한편 탈리브는 줄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줄리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탈리브는 친구 알도스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예쁜 여자가 있는데 돈 주고 한번 해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알도스는 대담하게 차를 몰고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탈리브는 마치 닭고기를 파는 것처럼 줄리를 알도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와라지의 2 친구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와라지를 깨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와라지가 줄리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알도스가 무기를 들고 줄리의 얼굴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와라지는 알도스와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와라지는 좋은 말로 알도스를 달래려고 했지만 알도스는 비열하고 혐오스럽게 내가 좀 쓰면 어때? 어차피 나중에 처리할 거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알도스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와라지를 방 밖으로 쫓아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몇십 분이 지난 후 알테아의 남자친구인 페르난도가 돌아왔는데 그는 햄버거를 사와서 줄리에게 건네며 배고픔을 달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햄버거 봉투 안에 있는 영수증을 중요히 여기지 않아 결국 그 영수증은 나중에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줄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그냥 비참하게 그들에게 애원하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들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페르난도는 이미 탈리브와 알도스에게 줄리를 해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줄리는 다시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 차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알도스가 먼저 줄리를 향해 사격했고 탈리브가 연이어 몇 번 더 쏘았습니다. 줄리가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줄리를 길가에 버리고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알테아와 그녀의 남자친구 페르난도, 와라지는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탈리브와 알도스는 도피 중인데 만약 그들이 잡히면 역시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2013년 2월 12일에 재판이 시작됐지만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2013년 3월까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알테아와 페르난도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원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 극형제도 부활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이후로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도망친 2명의 범인이 잡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와라지와 함께 체포되었던 젤레는 이번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 경찰은 그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만 기소하고 구금했습니다. 젤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가족들은 경찰이 그들 집을 수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젤렌의 아내는 심지어 가해자를 찾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젤렌 가족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젤렌을 공격한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줄리의 가족과 법률팀은 진행 속도가 느리더라도 결국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